당장 나가. 다신 돌아오지 마. 이 목걸이 어디서 난 겁니까? 어머니가 남겨주신 겁니다. 어머니? 이건 아주 깨끗하게 치워버려. 사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따봉 버튼을 눌러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머물길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호텔의 창립 30주년 기념일 밤. 로비는 수만 개의 크리스털 조명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줄지어 들어선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귀빈들의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죠. 곧 이 거대한 호텔의 주인 민정식 회장이 등장할 시간이었기에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하는 눈부신 축제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로비의 가장 어두운 뒷자리. 그곳에는 저 빛나는 세상과 완벽하게 동떨어진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22살의 강아린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직원도 아닌 하청업체 소속의 앳된 청소부였죠. 하린은 제 몸보다 큰 낡은 작업복 소매를 2번이나 걷어올린 채 얼음장 같은 대리석 바닥을 묵묵히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혹여나 높으신 분들의 발끝에라도 채어 당장 내일의 밥줄이 끊길까? 두려워 그녀는 스스로 그림자가 되는 법을 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하린은 짐을 옮기는 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작게 속삭였어요. 그녀는 늘 죄인처럼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눈에 띄면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죠. 가난은 어린 하린의 입을 틀어막았고 사람들은 늘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절대 놓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하린은 유니폼 안쪽 가슴팍에 닿아 있는 차가운 금속을 느꼈습니다. 낡은 은색 목걸이 펜던트였죠. 돌아가신 어머니 강민아가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쥐고 있던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거두기 직전 하린의 손에 이 목걸이를 쥐어주며 신신당부했었죠.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하린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그저 어머니의 온기가 그리워 목걸이를 한시도 빼지 않았습니다. 하린 씨, 거기서 뭐해? 빨리 뒷공간으로 빠져. 회장님 나오셔. 매니저의 날카로운 지적에 하린은 화들짝 놀라며 청소 카트를 밀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연회장 구석의 커튼 뒤로 몸을 숨겼어요. 화려한 세상과 그녀 사이에는 커튼 하나를 사이에 두고 화려한 천국과 비참한 지옥이 나뉘어 있었죠. 하지만 사람 앞일은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법이었습니다. 행사장에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민정식 회장이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수백 개의 조명이 그를 비췄고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죠. 민정식은 단상 앞에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좌중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글로벌 호텔의 30주년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정식의 축사가 이어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무대 바로 옆 직원용 통로에 숨어있던 하린은 홀린 듯이 커튼 틈새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왠지 모르게 저 단상위 회장의 모습에서 도무지 눈을 뗄 수가 없었던 거죠. 알 수 없는 이끌림에 까치발을 들고 무대 쪽을 훔쳐보던 할인이 무의식 중에 몸을 앞으로 쑥 기울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헐렁한 작업복귀 사이로 낡은 은목걸이가 툭 빠져나와 허공에 덜렁거렸습니다. 마침 무대 위를 화려하게 훑고 지나가던 회전 조명 하나가 할인이 숨어있는 무대 옆 커튼을 스쳤고 은목걸이가 빛을 받아 날카롭게 반짝였습니다. 좌중을 둘러보던 민정식의 고개가 반사적으로 그 빛이 번쩍인 무대 옆쪽을 향했습니다. 불과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거리. 커튼 틈새로 연설을 훔쳐보고 있는 앳된 청소부의 목에서 흔들리는 그 물방울 모양의 목걸이가 민정식의 시야에 정면으로 박혀들었습니다. 순간 민정식의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그 빛을 쫓았어요. 반짝임은 짧았지만 그 잔상은 그의 눈에 깊게 박혔습니다. 단순한 빛 반사가 아니었죠. 그가 너무나 잘 아는 물방울 모양의 목걸이 펜던트였습니다. 행사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회장이 축사를 잊어버린 건 아닌지 걱정하며 서로 눈치를 살폈어요. 민정식은 단상 위에서 굳어버린 손끝을 애써 감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 자리는 우리 모두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민정식은 끝까지 축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그 커튼 뒤의 어둠을 쫓고 있었죠. 그는 단상에서 내려오자마자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쪽을 확인하라는 신호였죠.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더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VIP석 가장 상석에 앉아있던 노부인, 바로 민정식의 어머니이자 호텔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순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잠깐 멈칫했던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의 시선이 머물렀던 곳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김순정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녀의 시야에 커튼 뒤에서 황급히 몸을 돌려 사라지는 청소부의 뒷모습이 잡혔죠. 아주 잠깐이었지만 김순정은 그 청소부의 옆 얼굴을 보았습니다. 목걸이 따위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저 얼굴. 김순정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곧바로 주먹을 쥐어 그 떨림을 감췄습니다. 22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며느리 강민아의 얼굴이 그 청소부에게서 겹쳐 보였기 때문이죠. 그것은 단순한 닮음이 아니었습니다. 핏줄만이 가질 수 있는 분위기, 그 차분하고 처연한 느낌이 김순정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비서실장, 김순정이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죠. 오로지 처리해야 할 업무를 지시하는 냉혹함만이 있었습니다. 저기 나가는 청소부, 이름, 소속, 그리고 어미가 누구인지 지금 당장 알아봐. 조용히. 그녀에게 의심은 곧 확인해야 할 사실이었고 확인된 사실은 당장 치워버려야 할 눈의 가시일 뿐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VIP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뒷정리를 시작했죠. 하지만 하리는 도망치듯 직원 전용 뒷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까 회장과 눈이 마주친 것만 같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빨리 옷을 갈아입고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잠깐. 복도 끝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민정식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경호원도 없이 홀로 서 있는 그의 모습은 거대해 보였어요. 하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회장님. 민정식은 천천히 하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복도에 또각또각 울려 퍼졌죠. 하린은 두려움에 떨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정식의 시선은 하린의 얼굴이 아니라 유니폼 밖으로 삐져나온 그 은색 목걸이, 펜던트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확실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이 세공사에게 특별 주문했던 그 목걸이였죠. 이 목걸이 어디서 난 겁니까? 민정식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리는 무의식적으로 목걸이, 펜던트를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겁니다. 어머니? 민정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손을 뻗어 하린이 쥐고 있던 목걸이, 펜던트를 잡았습니다. 하린이 놀라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민정식의 악력은 강했죠. 그 신랑이 도중 낡은 펜던트의 잠금 장치가 톡하고 풀렸습니다. 펜던트 뚜껑이 열리며 그 안에 들어있던 작은 사진이 드러났습니다. 엄지손톱만한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민아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민정식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펜던트 속 아내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방금 전 겁에 질린 이 청소부가 목걸이, 펜던트를 움켜쥐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눈앞에 이 아이가 미나의 딸이란 말인가? 그는 덜덜 떨리는 손을 간신히 억누르며 숨이 멎을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강아린입니다. 강아린. 자신의 성이 아닌 아내의 성. 아내가 홀로 낳아 기른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민정식은 마른 침을 삼키며 본능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이는 올해 몇 살이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핏발선 회장의 다급한 물음에 하리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달싹였어요. 22살입니다. 22. 그 단어가 민정식의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렸습니다. 22년 전 아내가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병원의 불임 진단서, 그리고 당장 저 여자를 내쫓지 않으면 내 손으로 목숨을 끊겠다며 악을 쓰던 어머니의 서슬퍼런 협박. 결국 압박에 굴복해 겁에 질린 아내를 추운 밤거리로 내몰았던 게 바로 딱 22년 전이었습니다. 민정식의 머릿속이 거칠게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분명 불임이었어. 나와 헤어지자마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단 말인가? 그 몸으론 절대 임신할 수 없다고 했는데 배신감과 의욕이 소용돌이치던 찰나 그의 시선이 하린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아내를 닮은 처연한 눈매, 그리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신을 소름 끼치도록 빼닮은 콧대와 고집스러운 입술. 순간 그의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만약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면? 저토록 나와 미나를 빼닮은 저 얼굴이 내 핏줄이라는 증거라면? 그렇다면 22년 전 그 빌어먹을 불임 진단서는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아직 아무것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가정 하나만으로도 그의 하늘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손으로 제 핏줄을 내다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평생을 꼿꼿하게 살아온 그의 두 다리에서 스르륵 힘이 빠졌습니다. 철퍼덕. 단단한 대리석 바닥 위로 민정식의 두 무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최고급 수트 바지가 구겨지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죠. 회장님 왜 이러십니까? 하리는 갑자기 자신 앞에 무릎을 꿇은 회장을 보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식은 대답 대신 굵은 눈물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얼음장 같던 그의 무표정이 산산조각나며 지독한 혼란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내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죠. 그의 넓은 어깨가 속절없이 들썩였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경호원들의 무전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죠. 민정식은 번쩍 눈을 떴습니다. 만약 자신이 여기서 무너진 모습을 들킨다면 22년 전 목숨을 걸고서라도 기어이 아내를 내쫓았던 어머니의 귀에 이 아이의 존재가 들어갈 것이 뻔했습니다. 아직 진실을 완벽히 확인하기도 전에 이 아이가 다칠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이성을 깨웠습니다. 민정식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비틀거리듯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봐요. 하리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목걸이를 움켜쥐고 도망치듯 복도를 달려나갔죠. 민정식은 멀어지는 하린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아팠지만 손바닥에서 피가 날 정도로 꽉 쥔 주먹만이 미쳐버릴 것 같은 정신을 간신히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집무실로 돌아와 수석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지금 당장 청소부 강아린에 대해 조사해. 신원, 가족관계, 거주지, 병원 기록까지 가능한 모든 것을 가져와. 그리고 민정식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보안팀 말고 자네가 직접 움직여.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같은 시각 호텔 최상층 VIP 스위트룸에서도 또 다른 지시가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김순정 여사는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찻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녀의 뒤에는 그림자처럼 수행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알아봤나? 네, 여사님. 용역업체 소속 강아린입니다. 모친은 강민아로 확인되었습니다. 비서의 보고에 김순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찻잔을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도 봤겠지? 네. 복도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순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늙었지만 그 안에 담긴 욕망과 집착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었죠. 흔적 남기지 말고 처리해. 가능한 빨리. 처리라 하심은 호텔에서 내보내라는 말이야. 쥐새끼 한 마리가 들어왔다고 온 집안을 뒤집을 순 없지 않나? 아주 깨끗하게 치워버려. 김순정에게 강아리는 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문이 오점인 강민아의 흔적이자 자신의 아들을 흔들 위험한 불씨일 뿐이었죠. 그녀는 불씨가 번지기 전에 밟아 끄는 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은 겉으로는 여전히 화려하고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건물 안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파멸로 몰고 갈 지독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죠. 다음 날 이른 아침, 화려했던 창립기념일 행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지만 민정식은 간밤에 단 1분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은밀히 지시했던 강아린의 뒷조사 결과가 나오기만을 피말리며 기다리고 있었죠. 도무지 진정되지 않는 머릿속을 억누르기 위해 그가 습관적으로 선택한 것은 현장 점검이었습니다. 민정식은 수행비서 한 명만을 대동한 채 현재 새 단장 공사가 한창인 최상층 VIP 전용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아래층 로비가 샴페인 향기와 꽃내음으로 가득한 반면 공사가 한창인 이곳은 뽀얀 시멘트 가루와 날카로운 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죠. 평소라면 철저하게 안전이 통제되었을 구역이지만 어젯밤과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는 창립 행사 지원 탓에 현장 경비 인력은 대거 아래층으로 차출된 상태였습니다. 오늘만 대충 넘겨. 회장님 동선 체크만 끝나면 바로 철수한다. 공사 책임자는 인부들에게 소리치며 손목시계를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시간에 쫓겨 안전수칙을 하나둘씩 무시하고 있었죠. 통제선은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관계자 외출입 금지 팻말은 바닥에 엎어져 뒹굴고 있었습니다. 특히 천장 마감재를 고정하는 나사 하나가 덜 조여진 채 덜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 위태로운 틈새로 무거운 철제 프레임이 겨우 매달려 있다는 것을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 통제선 바깥쪽 복도 구석. 어젯밤 회장과 마주친 이후 당장 해고당할까봐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하리는 오늘 아침 스스로 이 험한 공사층 앞에 청소를 자처했습니다. 원래 이곳은 인부들이 묻히고 나오는 뽀얀 시멘트 가루와 흙발 자국을 하루 종일 닦아내야 해서 고참 청소부들은 다들 손사래를 치며 피하는 고된 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겁에 질린 할인에게는 오히려 다행이었죠. 뼈 빠지게 힘들어도 좋으니 그저 높으신 분들의 눈에 띄지 않고 숨어서 일할 수 있는 이 어두운 뒷구석이 절실히 필요했거든요. 할인이 무릎이 닳도록 차가운 바닥에 먼지를 훔쳐내고 있던 잠시 후 텅 빈 복도에 뚜벅뚜벅 무거운 구두 굼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정식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복도를 걸으면서도 온통 22년 전 아내의 얼굴과 어젯밤 자신을 두려워하며 덜덜 떨던 할인의 눈빛이 겹쳐져 턱끝을 악물고 있었죠. 회장님, 이쪽 구역은 아직 마감이 덜 되었습니다. 먼지가 많으니 조심하십시오. 비서가 앞장서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민정식은 대답 없이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엉성하게 마감된 배선들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은 것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으니까요. 그는 걸음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책임자 불러. 민정식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무전기를 꺼내 들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천장에서 기분 나쁜 파열음이 들려왔어요. 끼익 하는 소리는 쇠와 쇠가 뒤틀리는 비명 같았습니다. 민정식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피할 틈도 비명을 지를 찰나의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천장을 지탱하던 육중한 철제 프레임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민정식의 머리 위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어요. 피할 시간도 소리칠 시간도 없었습니다. 위험해요. 어디선가 날카로운 외침이 들렸습니다. 동시에 누군가의 몸이 민정식을 거칠게 밀쳐냈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민정식은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그는 엉겁결에 바닥을 짚으며 몸을 일으켰죠.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자욱한 먼지 구름 속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은 왜소한 체구의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등 위로 무거운 철제 프레임과 부서진 석고 보드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하얀 먼지 위로 붉은 것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식은 멍하니 그 붉은색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달려와 민정식을 부축했지만 그는 비서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쓰러진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여자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죠. 감겨있는 눈, 창백한 입술, 그리고 목에 걸린 은색 목걸이 펜던트.
연회장에서 봤던 바로 그 청소부 강아린이었습니다. 민정식은 떨리는 손을 뻗어 할인의 코 밑에 갖다 댔습니다. 미약하지만 따뜻한 숨결이 손가락 끝에 닿았어요. 그제야 그는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구급차 불러. 당장. 민정식의 고함이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는 평소의 냉정함을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대신 쓰러진 이 아이가 누구인지, 왜 하필 내 앞에 나타났는지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였죠. 이 아이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들것이 빠르게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VIP들은 영문을 모른 채 웅성거렸고 직원들은 사색이 되어 길을 텄죠. 민정식은 구급차가 떠나는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의 하얀 셔츠 소매에는 할인의 피가 묻어 있었어요. 회장님, 놀라셨을 텐데 우선 진정하시고 몸부터 살피셔야. 수행비서가 다급히 다가와 말렸지만 민정식은 거칠게 그 손을 쳐냈습니다. 차대. 당장 병원으로 간다. 창립기념일 행사의 수습이나 VIP들의 동요 따위는 이미 그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오직 제 대신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 작고 가벼운 몸뚱이만이 머릿속을 미친 듯이 헤집어 놓고 있었죠. 그는 핏자국이 선명한 손을 꽉 쥔 채 홀린 듯 차에 올라타 구급차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렇게 곧장 달려간 병원 응급실은 전쟁터처럼 분주했습니다. 할인은 검사실로 옮겨졌고 민정식은 굳은 얼굴로 복도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의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민정식은 벌떡 일어났어요. 상태는 어떻습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외상은 심해 보이지만 CT 촬영 결과 뇌출혈이나 골절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벼운 뇌진탕 증세만 있어요. 의사의 말에 민정식은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다리가 풀릴 뻔했죠. 하지만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다만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으니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1~2주 뒤에 갑자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특히 어지럼증이나 구토가 생기면 즉시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치료는 전부 해주십시오.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민정식은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의사는 호텔 회장의 명함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민정식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할인은 링거를 꽂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죠. 민정식은 침대맡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유니폼은 벗겨지고 환자복을 입고 있었지만 침대 옆 탁자에는 그녀가 목숨처럼 아끼던 목걸이가 놓여 있었어요. 아내의 사진이 들어있는 그 낡은 금속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민정식의 눈시울이 다시금 붉어졌습니다. 정식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실장, 오늘 낙하사고 철저히 조사해. 공사 책임자, 현장 감독, 그리고 당시 복도 CCTV까지 빠짐없이 확보해서 보고해. 하청업체 선에서 적당히 핑계대고 덮으려는 놈들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회장의 서늘한 위엄이 실려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였다면 기업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조용히 합의하고 덮는 쪽을 택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구하려다 피투성이가 된 이 가엾은 아이가 행여나 말단 직원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사고의 책임을 뒤집어 쓰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두지 않겠다는
강력하고도 사적인 보호의 의지였습니다. 한편 호텔 최상층 펜트하우스에서는 김순정이 몹시 불쾌한 얼굴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립기념일 행사에 하나뿐인 아들의 머리 위로 쇳덩이가 떨어질 뻔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기를 날카롭게 긁어놓은 상태였죠. 그녀의 앞에는 개인 비서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사고 수습은 어찌 되었나? 밖으로 새어나가는 말은 없겠지? 네, 여사님. 공사팀의 단순 부주의로 입을 맞추고 조용히 덮었습니다. 기자들 입부터 철저히 틀어막았습니다. 정식이가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지. 즉, 김순정은 찻잔의 테두리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눈매를 매섭게 좁혔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내가 보고했던 강민아의 그 딸년 말이다. 그 청소부가 정식이를 대신해 다쳤다고? 비서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네. 현재 회장님 특별 지시로 VIP 병동에 입원 중입니다. 김순정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아들이 그 아이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안 돼.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지. 김순정은 낮게 음조렸습니다. 그녀에게 손녀란 존재는 반가운 혈육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왕국을 위협하는 끔찍한 균열일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잘된 일이었습니다. 이 사고를 기회 삼아 그 아이를 아들의 눈앞에서 완전히 치워버려야 했죠. 이참에 그 아이를 잘라버려. 명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함부로 VIP 공사구역에 기어들어간 책임으로 돌려. 하지만 회장님께서 사고 조사를 지시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몸을 던지는 걸 보셨으니. 그러니까 정식이가 더 이상 쓸데없는 연민을 품지 못하게 싹을 잘라야지. 사고 당시 복도 CCTV 영상 모조리 지워버려. 흔적도 없이 기계가 고장나서 안 찍힌 걸로 둔갑시켜. 비서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순정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싸늘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쪽에 사람 심어서 그 아이 검진 기록 몰래 빼와. 출생 연월일 그리고 혈액형까지. 강미나 그 독한 계집애가 기어이 내 아들의 씨를 품고 나갔던 게 맞는지 내 눈으로 100% 확신을 해야겠으니까. 김순정의 명령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의심을 품는 순간 우연히 벌어진 사고조차 자신의 목적을 위해 철저하게 이용하는 지독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정식은 다시 호텔로 출근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죠. 집무실 책상 위에는 비서실장이 올려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다리던 것은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CCTV는? 민정식이 물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사고 당시의 영상이 없습니다. 없다니? VIP층 복도에는 카메라가 3대나 있어. 어머니가 움직였습니다. 사고 현장에 CCTV를 지웠다는 것은 곧 그 아이를 호텔에서 완벽하게 도려내겠다는 서늘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병원으로 달려가 그 아이의 머리카락을 뽑아 유전자 검사를 지시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친자로 나온다면 그것은 지난 22년간 자신이 저지른 비겁함과 잔혹함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내가 내 핏줄을 내 손으로 내다버렸다는 죄악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이 만든 지옥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아 그는 결국 소파에 걸쳐두었던 재킷을 힘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처럼 아무런 준비도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그 가엾은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우선 진실부터 완벽하게 내 손에 쥐어야 해. 어머니가 손을 쓰기 전에 그는 22년 전처럼 무작정 도망치는 대신 비서실장에게 지시한 완벽한 뒷조사 결과가 도착하기만을 숨죽여 기다리기로 다짐했습니다. 같은 시각 텅 빈 VIP 병실에 홀로 누워있던 할인이 작게 신음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진통제 기운이 떨어져 가면서 머리 깊숙한 곳에서부터 아주 묵직하고 기분 나쁜 통증이 맥박을 타고 울리기 시작했죠. 눈앞이 잠깐 핑 도는 듯한 어지러움도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억지로 눈을 꾹 감으며 그 통증을 참아 넘겼습니다. 당장 내일 해고당해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 앞에서는 이깟 두통쯤은 어떻게든 버텨내야만 하는 사치에 불과했으니까요. 엄마. 할인의 작은 속삭임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창밖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듯이 말이죠. 낙하 사고가 일어난 지 어느덧 열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호텔의 거대한 회전문은 언제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깨진 대리석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바닥에 흥건했던 핏자국도 독한 약품으로 말끔히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몸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용 복도 구석 강아리는 벽을 짚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며칠 푹 쉬라는 병원 측의 만류가 있었지만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하청업체 청소부에게 이번은 사치였습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당장 일자리에서 잘릴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상처도 채 아물지 않은 그녀를 기어이 다시 작업 현장으로 등 떠민 것이었죠. 그녀는 앙상한 팔로 힘겹게 대걸레를 짜내다가 갑자기 찾아온 현기증에 비틀거렸습니다. 눈앞이 순간적으로 캄캄해지더니 바닥이 솟구쳐 오르는 듯한 지독한 울렁거림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이마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열흘 전 사고 직후보다 머릿속을 짓누르는 두통은 오히려 더 무겁고 날카로워져 있었죠. 몸은 분명히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할인은 억지로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당장 이번 달 밀린 월세는 차치하고서라도 몇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썼던 막대한 투병빚과 이자가 매달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원금을 갚기는커녕 매달 이자 내기에도 급급한 처지에 아프다는 핑계로 주저앉는 것은 곧 길거리로 나앉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때 지나가던 동료 청소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어요. 할인 씨, 얼굴이 백지장이야.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날 사고 때 머리를 다쳤잖아. 할인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침을 좀 부실하게 먹어서 그런가 봐요. 괜찮아요. 그녀는 다시 대걸레를 쥐고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혹시라도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웠던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플 여유조차 없다는 걸 할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최상층 회장 집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민정식 회장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얇은 서류 봉투에 고정되어 있었죠.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나간 뒤에도 그는 한참 동안 봉투를 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어요. 감사팀에서 비밀리에 조사해온 강아린의 신상 정보였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익숙하면서도 가슴 아픈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강민아. 민정식의 눈동자가 그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22년 동안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이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묘비명처럼 새겨두었던 그 이름이었죠. 그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채웠어요. 기억은 순식간에 22년 전 그날 밤으로 그를 끌고 갔습니다. 어머니 김순정 여사는 식탁 위에 하얀 진단서 한 장을 던지듯 내려놓았죠. 불임, 자연 임신 가능성 희박. 아내 강민아의 이름이 적힌 그 종이 한 장이 민정식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어요. 보거라. 의사가 못 박지 않았니? 저 여자의 몸으로는 절대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단다. 저런 돌밭을 집에 들여서 우리 집안대를 끊으려고 작정한 게야. 어머니,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하루아침에 내쫓습니까? 미나는 제 아내입니다. 젊은 시절의 민정식은 어떻게든 아내를 감싸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순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찬장에서 수면제 약병을 집어들었죠. 그녀는 뚜껑을 열어 알약들을 바닥에 쏟아부으며 서슬퍼렇게 악을 썼습니다. 내가 정정을 못 끊겠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약을 삼키고 죽어주마. 저 여자가 이 집에 있는 한난 단 하루도 못 산다. 당장 내쫓아. 자신의 목숨마저 인질로 삼는 어머니의 광기 앞에서, 그리고 병원 직인이 찍힌 완벽한 진단서의 권위 앞에서 젊고 유약했던 민정식은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아내 앞에 불임 진단서를 툭 던지며 사형 선고를 내렸죠. 당장 나가. 다신 돌아오지 마. 임신 사실조차 몰랐던 아내는 그렇게 추운 겨울밤 아무 죄도 없이 버려졌습니다. 그 비겁했던 한마디가 평생 자신의 목을 조르는 저주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정식은 감았던 눈을 뜨며 현재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강아린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할인의 눈매는 강민아를 꼭 닮아 있었죠. 그리고 그 목에 걸린 목걸이. 그건 그가 미나에게 프로포즈하며 걸어주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실장, 들어오세요. 곧이어 비서실장이 들어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민정식은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비닐팩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난번 낙하사고 때 할인의 이마를 지혈했던 피 묻은 거즈였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몰래 이것을 챙겨두었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확신을 위한 마지막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거 아주 조용히 처리해야 합니다. 친자 확인 검사 의뢰하세요. 내 검체는 병원에 있는 기록으로 대조하고 비용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가장 빠른 VIP 급행으로 돌리세요. 내일 안으로. 비서실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비닐팩을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밀리에 진행하겠습니다. 민정식은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22년 전보다 훨씬 늙고 지쳐 보였죠.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할인이 정말 내 딸이라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게 어머니와 맞서야 하는 길이라 해도 말이죠. 하지만 그 시각 호텔의 또 다른 권력자 김순정 여사 역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개인 응접실은 화려한 꽃장식과 고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김순정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맞은편에 앉은 개인 비서를 차갑게 쏘아봤어요. 그래서 확실한 거니? 비서는 태블릿 PC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네, 여사님. 직원 건강검진 기록을 확인해 보니 강아린 씨의 혈액형은
RH-O형입니다. 여사님과 같은 혈액형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건 매우 드문 경우라 김순정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그녀 자신도 RH-O형이었죠. 혈액형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눈앞에 들이밀어지자 그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강미나 그 계집애가 기어이 씨를 남겨두고 갔구나. 김순정은 낮게 응조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건 반가움이 아니라 싸늘한 살기였습니다. 그녀에게 손녀란 핏줄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이 22년 전 저지른 조작의 증거이자 가문이 오점이 될 시한폭탄일 뿐이었으니까요. 회장이 알면 안 된다. 정식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22년 전 일까지 전부 들추려 들 거야. 내 아들이 나를 원망하게 둘 순 없어. 김순정은 찻잔을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응접실의 정적을 깼죠. 그녀는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어떻게든 치워. 눈앞에서 안 보이게 해. 시끄럽지 않게 아주 조용히.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김순정은 다시 찻잔을 들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리는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고 용역업체 관리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지하 2층 습하고 어두운 사무실 안에는 관리소장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죠. 강아린 씨, 오늘부로 일 그만두셔야겠어. 소장은 서류 한 장을 툭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하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장을 바라봤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그만두라니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요. 잘못이 왜 없어? 며칠 전 그 사고 위에서 아주 난리야. 안전수칙 안 지키고 돌아다니다가 회장님까지 다치게 할 뻔했다면서 VIP 구역에 함부로 들어간 것도 문제고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리는 회장을 구하려다 다쳤고 그 구역은 청소 지시를 받고 들어간 곳이었으니까요. 억울함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소장님, 그건 오해예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회장님을 구하려고. 아, 시끄러워. 위에서 결정 난 거니까 토 달지 말고 짐 싸. 퇴직금은 통장으로 넣어줄 테니까 당장 나가. 소장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하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힘없는 하청업체 직원이 거대 호텔의 결정을 뒤집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해고 통지서를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길고 차가웠습니다. 탈의실로 향하는 할인의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죠.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밀린 월세 독촉 문자와 어머니의 병원 빚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 하리는 가슴속 목걸이 펜던트를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으며 짐을 챙기려던 찰나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두통에 그녀는 사물함 앞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고 속이 뒤집힐 듯 메스꺼웠어요. 짐을 다 챙겨 나올 힘조차 없었죠. 결국 하리는 목걸이에 낡은 보관 상자와 비상금 봉투 같은 중요한 소지품들을 사물함 깊숙이 밀어 넣은 채 몸만 겨우 빠져나와 좁은 자취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몸이 조금 나아지면 몰래 와서 마저 찾아갈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단칸방에 누워있던 하리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죠. 하지만 사물함에 두고 온 비상금 봉투가 없으면 당장 진통제 하나 살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인 케이스도 그대로 두고 올 순 없었어요.
그녀는 흐릿해지는 의식을 간신히 붙잡으며 낡은 운동화를 구겨 신고 통제된 호텔을 향해 위태로운 걸음을 옮겼습니다. 호텔 로비는 VIP 행사 준비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유명 인사들과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화려한 조명이 로비를 비추고 있었죠. 하리는 경비가 행사장 쪽에 쏠린 틈을 타 직원 전용 출입구를 통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수백 번도 더 다녔던 익숙한 길이었지만 오늘은 미로처럼 어지럽게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녀는 간신히 라커룸에서 낡은 쇼핑백에 짐을 꺼내고는 다시 벽을 짚으며 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뒷문으로 향하는 통로가 VIP들의 임시 대기실 동선과 겹쳐보안 팀에게 통제되고 있었던 거죠. 하리는 하는 수 없이 로비와 연결된 비상계단 쪽으로 우회해야 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머릿속에서 누군가 망치로 쇠를 두드리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터졌습니다. 귀에서는 삑 하는 이명소리만 날카롭게 울려 퍼졌죠. 그때였습니다. 비상계단 문을 열고 1층 복도로 들어서려던 할인의 다리가 툭 하고 풀려버렸습니다. 짧은 신음과 함께 시야가 급격히 좁아지며 완벽한 암흑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허공에 손을 뻗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끊어진 인형처럼 무너져 내리며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로비 쪽 복도를 향해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쿵!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낡은 쇼핑백이 터지며 그녀의 가난하고 초라한 소지품들이 대리석 바닥 위로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글로벌 호텔의 로비는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VIP 초청 만찬이 열리는 날,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는 보석처럼 빛을 뿌리고 있었고 바닥의 대리석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었죠. 로비 곳곳에는 방송국 카메라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 아래서는 티끌만 한 그림자조차 숨을 곳이 없어 보였어요. 그 화려한 무대 한가운데 연회장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던 민정식 회장의 표정은 완벽한 턱시도와 어울리지 않게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의무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죠. 조금 전 비서실을 통해 강아린이 어제부로 부당해고를 당했고 현재 행방불명 상태라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못 찾았나? 민정식은 옆에 선 비서실장에게 입술만 달싹여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단칸방에도 없고 휴대폰도 꺼져 있습니다. 어제 퇴사 처리 후 종적이 묘연합니다만. 비서실장의 대답에 민정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김순정이 움직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22년 전처럼 또다시 내 핏줄을 내 눈앞에서 지워버린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행사를 뒤엎고 어머니의 펜트하우스로 달려가 멱살이라도 쥐고 싶었지만 수백 대의 카메라가 그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로비 한편 VIP 구역과 직원용 비상구 통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무언가 무겁게 무너져 내리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려한 잔칫날에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불길하고 둔탁한 소리였죠. 민정식의 시선이 반사적으로 소리가 난 곳을 향했습니다. 비상구 문이 반쯤 열린 채 그 틈새로 누군가가 의식을 잃은 채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찢어진 쇼핑백에서 쏟아져 나온 초라한 짐들과 은색 목걸이가 대리석 바닥을 뒹굴고 있었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어머, 사람이야. 사람이 쓰러졌어. 비명과 함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본능적으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여자를 향해 돌아갔어요. 플래시가 미친 듯이 번쩍이며 할인의 잿빛 얼굴을 적나라하게 비췄습니다. 민정식은 그 순간 회장이라는 직함도 기업의 체면도 모두 잊었습니다. 비켜, 다들 비켜. 민정식은 경호원들을 거칠게 밀치고 달려나갔습니다. 좌중이 경악하는 가운데 그는 할인의 곁으로 미끄러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코와 입에서 왈칵 쏟아져 내린 검붉은 피가 민정식의 하얀 셔츠를 적셨습니다. 할인아, 할인아, 정신 차려라. 민정식은 주변의 수많은 시선과 플래시, 세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열했습니다. 22년 전 잃어버렸던 아이를 다시 찾았는데 또다시 내 손으로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집어삼켰죠. 구급차, 당장 구급차 불러. 뭐하고 있어? 로비를 쩌렁쩌렁 울리는 회장의 처절한 절규. 그 아수라장 속에서 VIP 라운지 입구에 서 있던 김순정 여사만이 이 모든 파국을 서늘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밤거리를 갈랐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할인이 실려 들어오자 의료진들이 긴박하게 달라붙었죠. 민정식은 응급실 복도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턱시도는 구겨졌고 소매에는 할인의 피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그는 수술실 문 위에 켜진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초조함이 목을 조여올 때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급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내린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민정식은 의사의 가운을 잡을 듯이 다가갔습니다.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트를 넘겼어요.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만성 경막하 혈종입니다. 만성 경막하 혈종이요? 네. 며칠 전 사고 때 뇌혈관이 미세하게 찢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출혈이 적어서 CT에 안 잡혔지만 지난 2주 동안 피가 조금씩 새어나와 뇌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뇌압이 너무 높아서 당장 머리뼈에 구멍을 뚫어 고인 피를 빼내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럼 빨리 수술해 주십시오.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민정식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문제는 수술 자체가 아닙니다. 환자분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가 심각합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인의 절반도 안 됩니다. 게다가 혈소판 수치까지 바닥이라 지금 상태로 수술을 시작하면 지혈이 안 돼서 수술대 위에서 쇼크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민정식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영양실조. 그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겁니까? 수혈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그리고 당장요. 수혈로 혈액 수치를 강제로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1분 1초가 급합니다. 그런데 의사는 마치 눈앞의 보호자에게 사형 선고라도 내려야 하는 사람처럼 깊은 한숨을 쉬며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환자분 혈액형이 RH-O형입니다.
민정식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어요. RH-5형은 희귀 혈액이라 지금 병원 혈액원 재고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퀵으로 받는다고 해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환자분 뇌압이 더 올라가면 뇌사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가. 민정식은 벽을 짚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는 RH 플러스 A형이었습니다. 자신의 피는 딸에게 독이 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죠. 자신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가족분들 중에 혹시 같은 혈액형이 없으십니까? 직계 가족 수혈이 지금으로선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의사의 질문이 민정식의 귓가에 윙윙거렸습니다. 가족, RH-5형. 그 희귀한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이 집안에 딱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민정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다가 이내 벼락을 맞은 듯한 깨달음과 함께 서늘하게 굳어졌죠.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 김순정 여사였습니다. 순간 민정식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칠 전 아이의 핏자국으로 몰래 의뢰했던 유전자 검사 결과 따위는 이제 기다릴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수만 분의 1이라는 그 희귀한 혈액형이 이 아이의 몸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보다 더 완벽하고 지독한 혈연의 증거는 없었으니까요. 운명은 참으로 잔인하고도 기구했습니다. 22년 전 며느리를 불임이라며 내쫓고 이제는 눈엣 가시 같은 그 손녀마저 해고라는 이름으로 세상 밖으로 내던져버린 어머니. 하지만 지금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 다름 아닌 그 할머니의 몸속에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민정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을 돌아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와. 네, 명예회장님을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지금 행사장에 계실 텐데 당장 모셔오라고 해. 내 발로 끌고 오기 전에. 민정식의 고함 소리가 응급실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은 겁에 질려 허둥지둥 전화를 걸었죠. 민정식은 수술실 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을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살아야 한다. 제발 버텨다오. 그는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어머니가 오면 무릎을 꿇고 이마에서 피가 나도록 빌어서라도 아니 설령 어머니와 영원히 천륜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이 그 피를 받아내겠다고요. 평생 어머니의 그림자 뒤에 숨어 순종만 해왔던 비겁한 자신이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유약한 아들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목숨을 걸고 딸을 지켜내는 아버지로 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얼마 후 복도 끝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고 오만한 발걸음 소리였죠. 민정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김순정 여사가 비서들의 호의를 받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당당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와는 어울리지 않는 지독하게 고고한 모습이었죠. 김순정은 아들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아들의 셔츠를 한번 쓱 훑어보고는 혀를 찢 찼습니다. 회장이라는 사람이 꼴이 이게 뭐냐? 행사장에서 도망치듯 나오더니 고작 청소부 하나 때문에 이 난리를 피운 게야? 그녀의 말투에는 걱정보다는 비난이, 연민보다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식은 그런 어머니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개를 숙였을 테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22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죠. 어머니, 민정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피가 필요합니다. 뭐라? 저 아이를 살리려면 RH-O형 피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요. 김순정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내 피라도 뽑아가겠다는 거냐? 천한 것 살리자고 이 늙은이 몸에 바늘을 꽂겠다고? 천한 것이 아닙니다. 민정식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제 딸입니다. 민정식의 입에서 나온 말은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순정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굳은 얼굴로 아들의 시선을 피할 뿐이었죠. 그녀는 며칠 전 아이의 의료 기록을 보고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진실을 들킨 당혹감을 감추려 그녀는 싸늘하게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헛소리 마라. 내가 단단히 미쳤구나. 끝까지 진실을 뭉개버리려는 어머니의 잔인한 태도에 민정식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22년 전 어머니가 내쫓은 강민아의 딸, 그리고 제 핏줄입니다. 민정식의 외침이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의료진과 비서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김순정은 지팡이를 쥔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며 버텼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내가 감히 어디서 근본도 없는 애를 데려와서 내 핏줄이라고 우기는 게야. 김순정은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며 철면피처럼 적반하장으로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비서실 직원이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땀범벅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며칠 전 민정식이 사고 현장에서 몰래 챙겨두었던 할인의 피 묻은 거즈로 의뢰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연구소에 철야 긴급을 지시해서 방금 막 나온 걸 직접 받아왔습니다. 직원이 건넨 봉투를 민정식은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봉투를 찢고 종이를 꺼내 펼쳤죠. 맨 아래 적힌 숫자,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 민정식은 그 종이를 어머니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종이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보십시오. 똑똑히 보십시오. 이게 어머니가 죽이려던 아이의 정체입니다. 김순정의 시선이 종이에 꽂혔습니다. 99.99%. 그 붉은 숫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다리가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핏줄인 걸 몰라서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시치미를 때려 했는데 친손녀인 줄 뻔히 알면서도 내쫓으려 했다는 그 무서운 속마음을 아들에게 완벽하게 들켜버렸기 때문이었죠. 평생을 기고만장하게 살아온 그녀의 자존심이 바닥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다시 열리고 간호사가 다급하게 뛰쳐나왔습니다. 환자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혈하지 않으면 심정지옵니다. 간호사의 외침이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민정식과 김순정의 시선이 동시에 수술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삑 하는 모니터 경고음이 열린 문틈으로 희미하게 흘러나왔죠. 그것은 곧 목숨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저승사자의 경고 같았습니다. 민정식은 다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어머니. 민정식은 더 이상 애원하며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최후 통첩을 던졌죠. 손녀를 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아들을 잃으시겠습니까?
김순정은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수술실의 붉은 등과 아들의 핏발선 눈, 그리고 자신의 팔뚝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22년 전 며느리를 내쫓았던 오만한 죄악과 기어이 제 핏줄을 끌어당기는 뜨거운 본능이 그녀의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복도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직 수술실 안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기계음만이 죽음의 시간을 재촉하고 있었죠. 모든 시선이 김순정의 입술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얼마 후 평생을 기고만장하게 살아온 그녀의 자존심이 마침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서늘한 눈빛 앞에서, 그리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친손녀 앞에서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이 체면 따위는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했으니까요. 툭! 김순정의 꽉 쥔 손에서 지팡이가 바닥으로 힘없이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털썩 주저앉을 듯 몸을 휘청이며 깊은 탄식과 함께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준비해라. 물기 어린 갈라진 목소리가 무거운 정막을 깼습니다. 그녀는 곁에 선 간호사를 향해 힘겹게 자신의 왼쪽 팔을 내밀었습니다. 평생 남이의 굴림해온 명예회장이 아니라 핏줄의 무게 앞에 완전한 항복을 선언한 초라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당장 내 피를 뽑아주시게. 체열실의 의자는 차가웠습니다. 늙고 주름진 피부 위로 굵은 바늘이 푹 찌르고 들어오는 순간 김순정은 으하고 짧은 신음을 삼켰습니다. 평생 남을 짓밟고 군림하기만 했던 그녀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살을 찌르는 고통을 감내하는 생전 처음 겪는 순간이었습니다. 투명한 관을 타고 붉은 피가 빠르게 흘러나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고 죽이려 했던 아이 천한 며느리의 핏줄이라며 내쫓았던 그 손녀의 몸속으로 들어갈 자신의 피를 보며 김순정은 홀린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 피가 정녕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인가? 잠시 후 간호사가 피가 가득 찬 비닐팩을 들고 다급히 수술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내가 내쫓고 내 손으로 죽이려 했던 그 핏줄에게 결국 내 피를 내어주어 살리게 되다니. 평생을 꼿꼿하게 살아온 김순정의 주름진 뺨 위로 기어이 참담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와 손녀에게 지은 22년치의 무서운 죗값을 오늘 이렇게 자기 피를 뽑아 갚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피를 다 뽑은 김순정은 다리가 풀려 지팡이조차 제대로 짚지 못했습니다. 비서의 부축을 받고 비틀비틀 걸어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몹시 늙고 초라해 보였죠. 하늘을 찌를 듯 호랑이 같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아들에게 끔찍한 속마음을 다 들키고 도망치는 비참한 노인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정식은 멀어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죠. 그의 시선은 오직 굳게 닫힌 수술실 문에만 꽉 박혀 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제발 살아만다오, 내 딸아.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은 걸까요? 삑삑 하며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롭던 수술실 안의 기계음 소리가 마침내 아주 조금씩 편안하고 규칙적인 소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아이를 미워하던 할머니의 피가 역설적이게도 손녀의 목숨을 살려내며 22년 동안 잔인하게 끊어졌던 천륜이 기적처럼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민정식 회장은 수술실 앞 딱딱한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의 흰 셔츠 소매에는 아직도 딸 할인이 흘린 핏자국이 붉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핏자국은 마치 그가 지난 22년 동안 외면해왔던 진실의 무게처럼 그를 짓누르고 있었죠. 정식은 거친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눈앞이 자꾸만 흐려졌어요. 방금 전 억지로 피를 뽑고 비틀거리며 나간 어머니의 뒷모습이 아른거렸지만 걱정보다는 차가운 분노가 먼저 가슴을 채웠습니다. 복도 끝에서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침착한 걸음걸이였지만 품에 안은 서류 봉투를 쥔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비서실장은 정식의 앞에 멈춰서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비서실장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를 하러 온 사람의 눈이 아니었죠. 감당하기 힘든 진실을 목격한 자의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22년 전 산부인과 기록과 자금 추적 결과입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습니다. 정식은 떨리는 손을 뻗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봉투의 무게가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죠. 봉투를 여는 종이 소리가 고요한 복도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첫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22년 전 날짜가 찍힌 은행 송금 내역서였습니다. 받는 사람은 당시 강민아의 산부인과 주치의였던 김철수 원장,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김순정이었습니다. 금액은 강남 아파트 세 채를 사고도 남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정식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어요. 그 아래에는 김철수 원장의 자필 진술서가 눈에 들어왔고 비서실장은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김순정 여사님이 시키셨습니다. 며느리를 내쫓으려면 불임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아들이 아이를 못 낳는 몸이라고 속여야만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외도로 몰아세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했고 의사로서 양심을 팔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정식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모든 것이 연극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각본을 쓰고 의사가 연기를 하고 정식 자신은 그 무대 위에서 멍청하게 춤을 춘 꼭두각시였던 겁니다. 정식은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죠. 입술을 깨물자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슬픔보다는 끓어오르는 증오가 더 뜨거웠습니다. 비서실장, 네, 회장님, 어머니, 아니, 김순정 명예회장 지금 어디 있나? 정식의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 낮고 서늘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어요. 수혈 후 안정을 취하셔야 하는데 바로 호텔로 이동하셨습니다. 지금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셨다고 합니다. 이사회? 네. 오늘 로비에서 벌어진 소란을 하청 직원의 난동으로 규정하고 언론 통제와 그 아이를 해고시켜 영영 쫓아내려 작정하셨습니다. 정식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헛웃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손녀가 수술실에서 생사를 오가는데 할머니라는 사람은 자기 피 몇 방울 뽑은 게 억울해서 곧장 회사로 달려가 그 손녀를 사회적으로 매장할 궁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이 평생 존경하고 따랐던 어머니의 실체였죠. 정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잠시 휘청거렸지만 곧 두 다리에 단단히 힘을 주었어요. 차 대기시켜. 회장님, 하지만 수술이 아직. 할인이는 살 거야. 내 딸이니까 반드시 살아. 정식은 수술실 문을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붉은 램프는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딸에게 빌었어요. 조금만 버텨다오. 아빠가 내 억울함 다 풀어주고 올게. 더러운 오물들을 다 치워놓고 널 맞이할게.
정식은 비서실장을 앞세우고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죠. 호텔 최상층 대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긴 탁자 상석에는 김순정 명예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혈 탓인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죠. 호텔 VIP 행사를 망친 것도 모자라 회장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자해 공갈을 한 그 청소부 아이. 이름이 강아린이라고 했나요? 김순정의 목소리는 우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오늘부로 그 아이와 관련된 용역 업체 계약을 전면 해지하세요. 그리고 법무팀을 시켜서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시키세요. 합의는 없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청것이 굴러들어와서 내 호텔 물을 흐려? 그녀는 찻잔을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찻잔 부딪히는 소리가 이사들의 심장을 옥죄었죠. 그리고 민 회장이 지금 잠시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 아이를 감싸고 도는데 회장님 동정심 자극해서 한몫 단단히 뜯어내려는 뻔한 꽃뱀 수작입니다. 이사님들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내 아들이라도 공과 사는 구분해야죠.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핏줄인 손녀를 꽃뱀 취급하며 아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고 있었어요. 이사들 중 몇몇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누구 하나 반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순정은 이 호텔의 실질적인 지배자였으니까요.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입가에 얇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었죠. 그때였습니다. 쾅! 육중한 회의실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민정식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피 묻은 셔츠, 그리고 도깨비처럼 붉게 충혈된 눈. 평소에 단정한 회장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그 어느 때보다 압도적이었습니다. 민 회장, 회의 중에 노크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지? 김순정이 눈썹을 찌푸리며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죠. 정식은 대답 없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회의실 바닥을 울렸습니다. 정식은 어머니의 바로 앞까지 걸어가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그래, 옷걸이 그게 뭐냐? 얼른 가서 갈아입고. 아니, 김순정 씨. 회의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사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죠. 효자 중에 효자였던 민 회장이 어머니에게 씨라고 호칭하다니요. 김순정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애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내 어머니라면 내 행복을 짓밟지는 않았겠죠. 정식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뒤집었습니다. 안에 있던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회의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22년 전의 송금 내역서, 조작된 진단서 사본, 그리고 의사의 자필 진술서가 이사들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한 이사가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 사본을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정식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김순정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22년 전 여기 계신 김순정 씨가 산부인과 의사를 매수했습니다. 멀쩡한 아들을 불임 환자로 만들고 며느리의 임신을 불륜으로 조작했죠. 그 대가로 병원장에게 건넨 돈이 당시 돈으로 30억이었습니다. 그 돈 전부 회사 비자금 계좌에서 나갔더군요.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횡령의 문서 위조, 그리고 끔찍한 폐륜까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김순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탁자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이건 모함이다. 누가 이런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정식아, 너 속고 있는 거야. 그만하세요. 정식의 고함 소리가 천둥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회의실 유리창이 징징 울릴 정도였죠. 의사가 자백했습니다. 녹취록까지 다 있어요. 언제까지 저를 바보로 아실 겁니까? 정식은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어제 의사에게서 녹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김순정을 바라봤습니다. 김순정은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정식은 이사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김순정 명예회장의 모든 직위를 박탈합니다. 또한 그룹 내 모든 권한을 회수하고 본사 및 계열사 출입을 영구히 금지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김순정 씨는 우리 호텔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민정식?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김순정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정식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정식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깟 며느리 하나 내친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다 너를 위해서였어. 흠집 없는 완벽한 후계자로 만들려고 내가 내 손에 피 묻혀가며 널 지킨 거야. 그런데 내가 감히 그 천한 것들 때문에 애미를 버려? 그녀의 절규는 처절했지만 그 내용은 끔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라는 변명 뒤에 숨으려는 비겁함이었죠. 정식은 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저를 위해서라고요? 아니요. 어머니는 저를 지킨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저를 인형처럼 가지고 노신 겁니다. 정식은 싸늘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그 잘난 가문의 체면 때문에 제 아내는 22년을 지옥 속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제 딸은 쓰레기통을 뒤지며 컸고요. 어머니가 죽인 겁니다. 내 가족을 그리고 저의 행복을요. 정식아, 경호팀 뭐합니까? 이분 끌어내세요. 정식의 명령이 떨어지자 문 밖에 대기하던 경호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김순정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놓지 못해.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이 호텔 주인이야. 정식아. 김순정은 발악하며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정식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등을 돌리고 섰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울고 있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죠. 안 돼. 안 된다. 내 호텔이야. 내 아들이야. 김순정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평생을 우아한 귀부인으로 살아왔던 그녀의 마지막은 시장 바닥에서 쫓겨나는 잡상인보다 더 비참하고 초라했죠.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이사들은 숨소리도 내지 못한 채 창가에 서 있는 회장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정식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비서실장, 네, 회장님. 법무팀장 불러서 김순정 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고발장 작성하라고 해. 그리고 정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어왔기 때문입니다. 내 개인 재산 전부 정리해서 할인이 앞으로 돌려놔. 그리고 22년 전 강민아 명의로 된 계좌가 있는지 확인해서. 아니, 됐어.
내가 직접 하도록 하지. 이사들과 비서실장이 무거운 걸음으로 썰물 빠지듯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거대한 대회의실 안에는 이제 정식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정식의 텅 빈 가슴에는 한 점의 빛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2년 만에 기어이 어머니를 제 손으로 끌어내리고 끔찍한 악연을 끊어냈지만 승리감 따위는 전혀 없었죠. 그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회한만이 잿더미처럼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식은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소리 없이 쏟아냈습니다. 미나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하리나, 아빠가 간다. 내가 평생 흘린 눈물, 남은 내 평생을 바쳐 다 닦아줄게.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은 방 안. 평생을 꼿꼿했던 회장님의 넓은 어깨가 아이처럼 하염없이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생사를 오가던 기나긴 수술이 끝나고 꼬박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하얀 천장이 시야에 들어왔지만 오랜 혼수 상태 탓에 세상은 여전히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게만 보였죠. 하리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어요. 머리가 깨질 듯 지끈거렸지만 손가락 끝에 닿는 이불의 감촉은 그녀가 평생 덮어본 적 없을 만큼 고급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고요한 VIP 병실 안에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곁에는 누군가가 의자에 앉아 쪽잠을 자고 있었어요. 하리는 그 사람을 확인하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했던 그 사람, 민정식 회장이었죠. 그의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늘 칼날처럼 다림질되어 있던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턱에는 거뭇한 수염이 자라 있었으니까요. 할인이 몸을 뒤척이자 민정식이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할인을 바라봤어요. 회장님의 눈빛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 눈은 겁에 질린 어린아이 같았죠. 정신이 드나? 나를 알아보겠어?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리는 마른 침을 삼키며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구멍이 타들어가듯 아팠지만 물어봐야 할 말이 있었으니까요. 회장님께서 여긴 어떻게 해고된 거 아니었나요? 민정식은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할인의 앙상한 손등을 덮었어요. 그 손은 따뜻하면서도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천하의 민정식 회장이 청소부 아이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리는 당황스러워 손을 빼려 했어요. 하지만 민정식은 그 손을 놓지 않고 오히려 이마에 갖다 대며 흐느끼기 시작했죠.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할인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내가 내 애비다. 내가 목숨처럼 걸고 있던 그 목걸이의 주인 강민아가 내 아내였어. 병실 안의 공기가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할인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어요. 평생을 가난과 외로움 속에 방치했던 세상, 자신을 쓰레기처럼 취급했던 호텔, 그 모든 것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아버지라니 믿을 수 없었죠. 그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민정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는 평생 혼자였어요. 아빠라는 사람은 우리를 버렸다고 했어요. 할인의 비명 섞인 외침이 병실을 울렸습니다. 민정식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쿵 하고 들렸죠.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22년 전 어머니의 조작에 속아
아내를 의심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내가 어리석었다. 내 눈이 멀어서 너와 내 엄마를 알아보지 못했어. 평생 속죄하며 살게 미안하다 하린다. 하리는 이불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기고 싶었던 아빠라는 존재가 눈앞에 있었지만 엄마가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그를 쉽게 용서할 수 없었죠.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민정식을 노려봤어요. 엄마는 22년 동안 매일 밤 울었어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빠라고요? 저는 당장 용서 못해요. 아니, 안 해요. 민정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원망조차 달게 받겠다는 듯 그의 표정은 오히려 편안해 보였죠. 그래, 용서하지 마라. 평생 미워해도 좋다. 다만 이제는 내가 널 지키게만 해다오. 밥은 먹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그것만 챙기게 해줘. 내 곁에만 있게 해다오. 그날 이후 민정식은 정말로 회장실이 아닌 병실로 매일 출근했습니다. 그는 수행비서도 물리친 채 할인의 곁에서 쪽잠을 자며 병간호를 자처했죠. 처음에는 그가 주는 물 한 모금도 거부하며 고개를 돌렸던 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자신 몰래 병실 구석에서 소리 죽여 우는 남자의 구분 등, 그리고 칼을 잡아본 적 없는 거친 손으로 사과를 깎다 베어 반창 고투성이가 된 그 투박한 손가락들을 보며 할인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에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껍질이 두껍게 깎여나가 울퉁불퉁해진 사과 조각을 내미는 그의 눈빛은 천하를 호령하는 회장이 아니라 그저 딸에게 용서받고 싶은 늙고 불쌍한 아버지일 뿐이었으니까요. 결국 할인은 눈물을 삼키며 그 사과를 말없이 받아먹었습니다. 사각거리는 소리 사이로 두 사람의 멈췄던 시간이 조심스럽게 흐르기 시작했죠.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잦아들 무렵 퇴원을 앞둔 할인은 한 가지 묵직한 결심을 했습니다. 독한 할머니와 얽힌 그 끔찍한 악연을 제 손으로 직접 끊어내야만 눈앞에서 쩔쩔매는 저 불쌍한 남자를 진짜 아빠로 안아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민정식에게 부탁해 차를 준비시켰습니다. 목적지는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요양원이었죠. 요양원의 정원은 쓸쓸했습니다. 잎이 다 떨어진 나무들 사이로 휠체어 하나가 보였어요. 김순정 여사였습니다. 평생을 꼿꼿하게 세우고 다니던 허리는 구부정해졌고 호랑이 같던 눈빛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떠돌고 있었죠. 모든 권력을 박탈당하고 가족에게서 절연당한 그녀는 이제 그저 늙고 병든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할인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김순정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는 할인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몸을 떨었죠. 자신이 그토록 짓밟으려 했던 천한 핏줄이 살아서 눈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내가 여긴 왜 나를 비웃으러 왔느냐? 김순정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할인은 휠체어 앞에 섰지만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담담한 눈으로 할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비웃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용서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할머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아팠는지,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김순정은 입술을 달달 떨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할인은 무릎을 굽혀 김순정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보온병 하나를 꺼내 김순정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아침 일찍 할인이 직접 끓인 따뜻한 전복죽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피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버렸던 그 아들을 제게 다시 아빠로 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드리고 가요. 밥은 꼭 챙겨 드세요. 김순정의 퀭한 눈이 커졌습니다. 하리는 덤덤하게 말을 이었죠. 우리를 지옥으로 내몬 건 할머니의 미움이었지만 저를 살린 건 결국 피였으니까요. 우리 엄마는 저한테 누굴 미워하면서 살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세요. 하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고 등은 곧게 펴져 있었죠. 남겨진 김순정은 탁자 위에 따뜻한 보온병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평생 뼈대 있는 집안의 체면과 잘난 핏줄만 따지며 사람을 벌레 취급했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었는지 자신이 멸시하던 손녀의 등 뒤에서 뼈저리게 깨닫고 말았죠. 이윽고 요양원 정원에 늙은 여인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을 꼿꼿하고 독하게 살아온 노인네가 맞이한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최후였습니다. 그렇게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거리에는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어요. 하리는 퇴원 후 으리으리한 회장님 댁으로 들어가는 대신 원래 살던 낡은 자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정식 역시 딸의 뜻을 존중해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죠. 대신 그는 겨우내 주말마다 할인의 단칸방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도 할인의 자취방 앞 골목길에 검은 세단 대신 소박한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편안한 점퍼 차림에 공구함을 든 민정식이었죠. 평생 남이 해주는 것만 받으며 살았던 대기업 회장님이 딸의 집 고장난 보일러를 고치고 삐걱거리는 문고리를 직접 갈아주겠다며 소매를 걷어붙인 겁니다. 할인아, 문고리는 다 고쳤다. 이제 밤에 바람 안 들어오고 따뜻할 거야. 민정식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예전에 서늘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그저 평범하고 듬직한 동네 아저씨의 얼굴이었죠. 하리는 방에서 나와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넸어요. 그 겨울 내내 자신을 위해 기꺼이 망가지고 헌신하는 남자의 진심을 보며 그녀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얼음장도 완전히 녹아내린 지 오래였습니다. 아빠, 땀 좀 닦으세요. 누가 보면 전문 설비 기사님인 줄 알겠어요. 아빠라는 단어가 봄바람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민정식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세상을 다 얻은 듯 눈시울이 붉어졌죠. 두 사람은 나란히 동네 어귀의 작은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2그릇이 놓였어요. 민정식은 숟가락을 들기 전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상자 안에는 깨끗하게 수리된 목걸이 펜던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찌그러졌던 은도금은 반짝이게 닦여 있었고 끊어졌던 줄은 튼튼한 새 줄로 교체되어 있었죠. 펜던트 속 강민아의 사진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이제는 한시름 놓으셨을 거예요. 하리는 맑은 눈물을 글썽이며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민정식은 애틋하고도 벅찬 눈으로 딸을 바라보며 마주 웃었죠. 그래. 이제는 내가 너와 내 엄마 목까지 다 지켜주마. 다시는 이 목걸이가 슬픈 기억이 되지 않도록. 하리는 코끝을 찡긋하며 마주 웃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크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끈하고 구수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지난 22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속 깊은 상처들까지 사르르 녹여주는 것 같았죠. 잘 먹겠습니다, 아빠. 그 다정한 한마디에 민정식의 눈가에 다시금 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프고 시린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더없이 따뜻하고 행복한 눈물이었죠. 열린 식당 문틈으로
꽃내음을 머금은 살랑이는 봄바람이 들어와 두 사람의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지독하게도 춥고 길었던 22년의 겨울이 마침내 온전히 끝이 났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서로의 눈을 맞추며 편안하게 웃어주는 것. 세상에서 가장 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눈부신 부녀의 첫 번째 봄날이 식탁 위로 피어오르는 따스한 온기 속에서 그렇게 찬란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22년이라는 길고 추웠던 세월도 결국 핏줄을 끌어당기는 그 뜨거운 천륜 앞에서는 속절없이 녹아내렸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대기업 회장님이 땀을 뻘뻘 흘리며 딸아이의 자취방 문고리를 고쳐주고 마주 앉아 국밥 한 숟갈에 마주 웃는 모습이 참 가슴을 먹먹하게 했지요. 살다 보면 아무리 독하게 끊어내려 해도 기어이 다시 이어지고 마는 게 가족의 연인가 봅니다. 오늘 할인이가 할머니에게 건넨 따뜻한 전복죽처럼 혹시 우리 가슴속에도 꽁꽁 얼어붙은 미움이 있다면 조금씩 그 매듭을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끈한 국밥 김처럼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도 다정한 봄바람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봉숭아 물빛이었습니다.